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연병장 위로 지프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섰고 그 거친 소음은 나른한 오후의 정적을 단번에 깨뜨려 버렸다. 운전병이 능숙하게 브레이크를 밟자 타이어가 자갈을 지시기는 소리와 함께 차량이 멈춰섰지만 뒷좌석에 앉아있던 이소유는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차창 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바라보는 제12 보병연대의 위병소 풍경은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라는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나태하고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 상태였다. 초병은 소총을 어깨에 대충 걸친 채 입가에 묻은 음식물을 닦아내고 있었고 외부 차량이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려 하지 않았다. 이소유는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녀의 날카로운 눈동자에는 실망감을 넘어선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차 문을 열고 내린 이소윤의 발이 메마른 땅에 닿자마자 주변의 공기가 미묘하게 무거워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지만 아무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다. 그녀는 계급장이 드러나지 않는 수수한 야전 상의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어 올려 군더더기 없는 군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의 병사들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절제된 위압감을 읽어내기보다는 그저 낯선 여성이 부대에 들어왔다는 사실에만 호기심을 보이며 힐끔거릴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대신 위병소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고 그 당당한 발걸음에는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생사를 넘나들었던 지휘관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다. 위병소 안에서 잡담을 나누던 부사관 한 명이 이소윤이 다가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밖으로 나왔다. 그는 그녀의 복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례를 하는 대신 거만한 태도로 손을 허리에 얹고는 퉁명스럽게 용건을 물어왔다. 국방부에서 시차를 나온다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눈앞에 있는 이 젊고 왜소해 보이는 여성이 그 주인공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이소윤은 그의 무례한 태도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연대장을 만나러 왔다고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상대방을 압도하는 냉철한 기운이 담겨 있었지만 부사관은 그저 그녀를 행정지원이나 받으러 온 하급 공무원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다. 본부 건물로 향하는 이소윤의 눈에 들어온 부대의 전경은 보고서에 적혀 있던 화려한 성과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보였다. 연병장 구석에는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군용 트럭들이 방치되어 녹이 쓸어가고 있었고 병사들은 훈련 대신 화단을 정리하거나 건물의 외벽을 페인트로 칠하는 작업에 동원되고 있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의 폐해였으며 전투력 유지보다는 상급 부대의 검열을 피하기 위한 눈가림에 급급한 지휘관의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소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어 눈에 띄는 문제점들을 빠르게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적의 약점을 파악하여 급소를 노리는 저격수의 움직임처럼 신속하고 정확했다. 본부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과 함께 왁자지껄한 소음이 그녀를 맞이했고 규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산만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상황실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작전회의가 아닌 잡담과 웃음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으며 복도를 지나가는 장교들의 복장 또한 흐트러져 있었다. 이소윤은 복도 중앙에 걸려 있는 역대 지휘관들의 사진을 잠시 응시하다가 가장 마지막에 걸려 있는 박진호 대령의 사진 앞에서 시선을 멈췄다. 사진 속의 그는 지나치게 권위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가슴에는 각종 훈장과 약장들이 빼곡하게 달려 있어 그의 허영심을 짐작하게 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거구의 남성이 부관들을 거느리고 시끄럽게 떠들며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는 사진 속의 인물인 박진호 대령 본인이었다. 박진호는 자신의 부대가 며칠 뒤에 있을 대규모 시범 훈련에서
얼마나 돋보일지에 대해 부관들에게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는 이번 훈련이 자신의 진급을 위한 결정적인 발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며 병사들의 피로도나 장비의 상태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러다 복도 한가운데에 서 있는 이소윤을 발견한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걸음을 멈췄고 그의 눈빛에는 낯선 침입자에 대한 불쾌감과 함께 여성을 얕잡아 보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옆에 있던 부관에게 턱짓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저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고 부관은 당황하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방문자라고 보고했다. 박진호는 혀를 차며 이소윤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누구 허락을 받고 여기까지 들어왔느냐며 소리를 질렀다. 이소윤은 박진호의 고압적인 태도에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고개를 똑바로 들고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는 자신이 국방부 소속으로 연대의 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파견된 인원임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직책이나 계급은 언급하지 않았다. 박진호는 그녀의 대답을 듣자마자 코웃음을 치며 국방부 책상 물림들이 현장을 뭘 알겠냐며 비아냥거렸다. 그는 그녀를 마치 귀찮은 잡상인 취급하며 부관에게 행정실로 데려가서 차나 한 잔 대접하고 적당히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다. 그의 말 속에는 여성은 전장이나 지휘와는 어울리지 않으며 그저 사무실에서 서류나 정리하고 커피나 타는 존재라는 뿌리 깊은 편견이 깔려 있었다. 박진호의 등 뒤에서 킥킥거리는 부관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소윤은 감정의 동요를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이 상황이 박진호라는 인물의 본성을 파악하는데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고 그가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박진호에게 정중하지만 뼈 있는 어조로 연대장님께서 직접 안내해 주신다면 현장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박진호는 기가 차다는 듯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은 중요한 작전 회의와 훈련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몸이라고 거절했다. 그는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행정관 나부랭이가 지휘관의 시간을 뺏으려 하냐며 호통을 쳤다. 결국 이소윤은 박진호의 지시에 따라 젊은 위관급 장교의 안내를 받게 되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박진호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박진호가 사령관실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는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이 부대의 소통과 합리성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듯했다. 안내를 맡은 김중희는 난처한 표정으로 이소윤에게 사과를 건네며 연대장님이 평소에는 저러지 않으시는데 훈련 준비 때문에 예민하신 것 같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이소윤은 그 변명이 김중희 자신조차 믿지 않는 거짓말임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고 병사들의 눈에 비친 두려움과 체념을 읽어냈다. 그녀는 김중희에게 형식적인 안내는 필요 없으니 병사들의 생활관과 장비 보관소를 먼저 보고 싶다고 말했다. 생활관으로 향하는 길에 이소윤은 김중희에게 부대의 일과 진행 상황과 장비 점검 주기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김중희는 그녀의 질문이 예상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날카롭다는 사실에 당황하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서류상의 수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병사들의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었다. 김중희는 대답을 머뭇거리며 연대 본부에서 지시한 답변 매뉴얼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이소윤의 집요한 추궁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녀는 김중희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고 부대의 보급품 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음을 직감했다. 병사들의 생활관 내부는 겉보기에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낡고 해진 관물대와 부족한 개인 장구류들이 눈에 띄었다. 침상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던 병사들은
장교와 낯선 여성이 들어오자 황급히 일어나 경례를 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둡고 지쳐 보였다. 이소유는 한 병사에게 다가가 그가 신고 있는 전투화를 살펴보았는데 밑창이 거의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것으로 교체되지 않고 있었다. 그녀가 병사에게 보급이 제때 나오지 않느냐고 묻자 병사는 김중희의 눈치를 살피며 우물쭈물 대답을 회피했다. 이소유는 병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안심시켰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부대 운영비가 어디로 새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져만 갔다. 그때 갑자기 생활관 밖에서 요란한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집합 명령이 떨어졌고 병사들은 허둥지둥 환복을 하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김중희는 연대장님이 불시에 소집 훈련을 지시하신 것 같다며 이소윤에게 양해를 구하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달려갔다. 이소윤은 천천히 그 뒤를 따라 연병장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박진호가 단상 위에 올라가 확성기를 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는 병사들의 집합 속도가 느리다며 얼차려를 부여하고 있었는데 그 방식이 훈련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혹 행위에 가까웠다. 약볕 아래서 완전 군장을 한 채 오리걸음을 걷는 병사들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박진호는 그것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웃음을 짓고 있었다. 이소유는 연병장 한쪽 그늘에 서서 이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분노를 억눌렀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단상으로 뛰어올라 박진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가 필요한 것은 박진호의 무능과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물적 증거였으며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이를 그르칠 수 있었다. 박진호는 얼차려를 받는 병사들 사이를 거들먹거리며 걸어다니다가 이소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했는지 더욱 목소리를 높여 군인 정신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엄격하고 강인한 지휘관인지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광대에 가까웠다. 한참 동안 병사들을 괴롭히던 박진호는 이소윤 쪽으로 다가오더니 가소롭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걸어왔다. 그는 국방부 행정관님 눈에는 이런 훈련이 너무 가혹해 보이냐며 전쟁터는 이것보다 훨씬 지옥이라는 훈계를 늘어놓았다. 그는 여자가 군대에 들어오면 군기가 빠진다느니 전쟁이 나면 비명이나 지르며 도망갈 것이라느니 하는 성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소유는 그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훈련의 강도보다는 효율성과 목적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녀의 논리적인 지적에 박진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감히 현장 지휘관에게 설교를 하려 드냐며 언성을 높였다. 박진호는 자신의 권위가 손상되었다고 느꼈는지 이소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엉뚱한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이소윤에게 당신 같은 책상 물림들은 총이나 제대로 잡아봤겠냐며 우리 부대의 사격 훈련을 참관하고 진짜 군인이 뭔지 배우고 가라고 비아냥거렸다.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무시였지만 이소윤에게는 오히려 기다리던 기회이기도 했다. 그녀는 사격장이야말로 장비 관리 상태와 병사들의 훈련 수준을 가장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박진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사격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박진호는 계속해서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이소윤의 길을 죽이려 시도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뛰어난 사격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작전을 성공시켰는지 떠벌렸지만 대부분은 과장되거나 조작된 이야기임이 분명했다. 이소윤은 그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주변의 지형과 사격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사격장에 도착하자 미리 연락을 받은 교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도열해 있었고 사로에는 표적지들이 까마득하게 먼 거리에 세워져 있었다. 박진호는 교관들에게 가장 잘 쏘는 병사들을 선발하여 시범을 보이라고 지시했다. 선발된 병사들이 사로에 엎드려 사격을 준비하는 동안 박진호는 이소윤에게 다가가 짐짓 친절한 척하며 귀마개를 건네주었다. 그는 총소리가 생각보다 크니까 놀라지 말라며 어린아이를 달래는 듯한 말투를 사용했다. 이소윤은 정중하게 귀마개를 거절하며 괜찮다고 답했고 박진호는 겁도 없이 허세를 부린다며 혀를 찼다. 잠시 후 찢어질 듯한 총성이 연달아 울려 퍼졌고 표적지 주변으로 먼지가 피어올랐다. 병사들의 사격 실력은 나쁘지 않았지만 총기의 반동을 제어하는 모습이나 탄착군이 형성되는 패턴을 보았을 때 총기의 0점이 완벽하게 잡혀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소윤의 눈은 병사들의 자세보다 그들이 들고 있는 소총의 상태에 고정되어 있었다. 사격이 끝나고 표적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탄환이 표적지의 중앙을 빗나가 있었지만 박진호는 훌륭하다며 박수를 쳤다. 그는 이 정도면 적을 제압하기에 충분하다며 자화자찬을 했지만 이소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녀는 총기의 가늠자와 가늠쇠 정렬이 불안정하고 총렬의 마모 상태가 심각하여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의 전문적인 분석에 박진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얼굴을 찡그렸다. 그는 어디서 주워들은 풍월로 전문가 앞에서 아는 체를 하냐며 이소윤을 몰아세웠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박진호는 이소윤에게 그럼 직접 한번 쏘아보라며 낡은 K 소총 한 자루를 던져주었다. 그것은 관리 소홀로 인해 곳곳에 녹이 슬어 있었고 누가 봐도 제대로 된 사격이 불가능해 보이는 폐급 총기였다. 박진호는 팔짱을 끼고 비웃음을 흘리며 어디 그 잘난 입만큼 실력이 되는지 구경이나 해보자고 빈정거렸다. 주변의 장교들과 병사들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소윤을 바라보았고 이 상황이 그녀에게 망신을 주기 위한 박진호의 치졸한 괴롭힘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소윤은 아무런 불평 없이 바닥에 떨어진 소총을 집어들었고 능숙한 동작으로 놀이새를 후퇴 고정시켜 약실을 확인했다. 그녀가 사로에 들어서자 사격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고 모든 시선이 그녀의 등 뒤로 쏠렸다. 박진호는 이소윤이 총의 반동에 밀려 넘어지거나 엉뚱한 곳에 총알을 날릴 것이라 예상하며 킬킬거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소윤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목표물을 응시했고 그녀의 주변으로 세상이 멈춘 듯한 고요가 내려앉았다. 그녀는 단순히 관역을 마치는 것을 넘어 이 한 발의 사격으로 박진호의 오만함을 꿰뚫고 이 부대에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그녀의 검지 손가락이 천천히 방아쇠에 걸렸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행정관의 것이 아닌 전장의 지배자, 특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의 지휘관의 것으로 변해 있었다. 연병장에서의 소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뒤 이소윤은 김중희의 안내를 받아 부대 뒤편에 위치한 수송부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이곳을 첫 번째 점검 장소로 택한 이유는 기동 장비의 관리 상태야말로 부대의 즉각적인 전투 준비 태세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였기 때문이었다. 뜨거운 지열이 아스팔트 바닥에서 피어올라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고 공기 중에는 매캐한 기름 냄새와 오래된 고무 타는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멀리서 보았을 때 줄지어 서 있는 60 트럭들의 외관은 갓 도색을 마친 듯 반짝거렸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참담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소윤은 가장 앞줄에 주차된 이와 2분의 1톤 트럭 앞에 멈춰 서서 범퍼 아래쪽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는데
그곳에는 검은 기름때가 눌러붙어 있었다. 그녀가 장갑을 낀 손으로 엔진 하부를 훑자 끈적한 오일이 묻어나왔고, 이는 오랫동안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게스킷이 마모되었음을 의미했다. 김중희는 당황한 기색으로 최근에 대규모 기동 훈련이 있어서 정비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변명했지만, 차량의 바퀴에는 흙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그것은 이 트럭들이 훈련을 위해 기동한 것이 아니라 검열관의 눈을 속이기 위해 세차만 해놓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는 말없이 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를 확인했는데, 계기판 위에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시동키 박스는 녹이 슬어 뻑뻑해 보였다. 그녀가 시동을 걸어보라고 지시하자 김중희는 머뭇거리며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수도 있다는 옹색한 핑계를 댔다. 이소윤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고, 그녀는 당장 시동을 걸지 않으면 정비 태세 불량으로 보고서에 기록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중희가 떨리는 손으로 키를 돌리자 갤갤거리는 소음만 요란하게 울릴 뿐 엔진은 끝내 깨어나지 못했고, 그 소리는 마치 죽어가는 짐승의 단말마처럼 공허하게 들려왔다. 수송부를 둘러본 이소윤은 이어서 장비 보관 창고로 향했는데, 그곳의 상황은 수송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다. 육중한 철제 문을 열고 들어서자 눅눅하고 곰팡내 섞인 공기가 밀려 나왔고, 조명 시설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내부는 어두침침했다. 선반 위에는 각종 공구와 예비 부품들이 분류되지 않은 채 뒤엉켜 있었고, 중요 부품인 엔진 오일 필터나 브레이크 패드는 재고 목록과 실제 수량이 전혀 맞지 않았다. 이소윤은 장부상의 수치와 눈앞의 현실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것이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선 조직적인 비리일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고 구석에서 녹슨 부품들을 닦고 있던 한 병사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평소 부품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물었다. 병사는 낯선 여자의 등장에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의 손은 기름때로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김중희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아끼려 했지만 이소윤의 진지한 눈빛에 조금씩 마음을 여는 듯했다. 병사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필요한 부품을 신청해도 몇 달째 소식이 없어서 폐차된 차량에서 부품을 떼어내 재사용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 말은 이소윤이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증언이었다. 이소윤은 병사의 증언을 수첩에 꼼꼼히 기록한 뒤 김중희를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김중희에게 장부상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부품이 입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왜 보급이 끊겼는지 해명을 요구했다. 김중희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상부 행정 착오일 것이라며 말을 더듬었고, 시선을 피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소윤은 그가 단지 명령에 따르는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더 이상 몰아세우지 않고 이 모든 부조리의 정점인 박진호 대령을 직접 상대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때 창고 밖에서 군화 발자국 소리와 함께 박진호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그가 부관들을 대동하고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박진호는 이소윤이 먼지 구덩이 속에서 병사들과 어울리고 있는 모습을 보자 인상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국방부에서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차나 마시며 쉴 것이지 왜 이런 더러운 곳을 들쑤시고 다니냐며 비꼬았다. 그의 태도는 마치 자신의 안방을 침범한 불청객을 대하는 듯했으며, 부대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거만한 허세로 감추려 하고 있었다. 이소윤은 박진호의 비아냥을 무시한 채 그에게 다가가 수송부 차량의 절반 이상이 가동 불가능 상태이며 부품 재고가 조작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직설적으로 보고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박진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고 주변에 있던 부관들은 숨을 죽이며 사태를 관망했다. 박진호는 이소윤에게 당신이 현장 상황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며 서류 쪼가리나 들여다보는 행정관 주제에 감히 연대장의 지휘 방침에 토를 다느냐고 소리쳤다. 그는 장비가 낡은 것은 예산 부족 탓이라며 모든 책임을 상급부대와 정부 탓으로 돌리는 뻔뻔함을 보였다. 이소윤은 물러서지 않고 예산 내역서를 확인해 본 결과 장비 유지 보수비는 충분히 배정되어 있었다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따져 물었다. 그녀의 논리정연한 반박에 말문이 막힌 박진호는 씩씩거리며 이소윤에게 삿대질을 해댔고 그의 눈에는 이성적인 대화보다는 폭력적인 감정이 들끓고 있었다. 그는 여자가 군대에 들어오면 부대가 망한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며 성차별적인 발언을 쏟아냈고 주변 병사들이 듣고 있음에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소윤은 그의 저급한 수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가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음을 확신했다. 박진호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화제를 전환하려 했고 갑자기 자신의 부대원들이 얼마나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겠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소윤에게 기계 따위는 고장날 수 있어도 군인의 정신만 살아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는 자신의 병사들이야말로 일당백의 용사들이라며 그 실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주겠다고 큰소리쳤다. 그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덮고 이소윤을 위압적인 분위기로 눌러버리려는 얄팍한 술수였지만 이소윤은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박진호는 이소윤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표정으로 사격장으로 가서 내 부하들의 사격 솜씨를 보면 오줌이나 지리지 말라고 조롱했다. 그는 총소리에 놀라 기절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라며 킬킬거렸고 부관들도 덩달아 억지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비위를 맞췄다. 그들은 이소윤을 그저 겁많고 유약한 여성으로만 여기고 있었으며 그녀가 특수부대 출신의 베테랑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소윤은 그들의 무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연대장님의 자신감이 대단하시니 그 실력을 꼭 한번 보고 싶다고 응수했다. 사격장으로 이동하는 길에 박진호는 계속해서 이소윤의 신경을 긁는 말들을 내뱉으며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려 애썼다. 그는 여군들이 훈련이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것을 받아주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지 아냐며 없는 사실까지 지어내어 험담을 늘어놓았다. 이소윤은 그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마음속으로 냉정한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었고 그 죄목은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린 죄였다. 그녀는 박진호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의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사격장에 도착하자 뜨거운 태양 아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병사들은 잔뜩 긴장한 채 열중쉬어 자세로 서 있었다. 박진호는 병사들 앞을 거만하게 걸어 다니며 오늘 사격에서 만발을 기록하지 못하는 놈들은 연병장을 100바퀴 돌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의 말 한마디에 병사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훈련의 목적이 전투력 향상이 아닌 지휘관의 눈요기를 위한 것임이 명백해졌다. 이소윤은 겁에 질린 병사들의 눈빛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고 이 잘못된 지휘 체계를 반드시 바로잡아야겠다는 사명감이 더욱 불타올랐다. 박진호는 이소윤을 사격 통제실이 아닌 사로 바로 뒤편으로 데려가 자리를 잡게 했는데 이는 총소리와 화약 냄새로 그녀를 겁주려는 의도였다. 그는 일부러 사격 개시 신호를 요란하게 내리며 병사들을 몰아붙였고 곧이어 콩 볶는 듯한 총성이 사격장을 가득 메웠다. 탄피가 바닥에 떨어져 튀어오르고 매캐한 연기가 시야를 가렸지만 이소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병사들의 사격 자세를 관찰했다.
그녀는 병사들이 총기의 반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어깨가 밀리는 것을 보았고, 이는 훈련 부족보다는 총기의 개머리판이 체형에 맞게 조절되지 않았거나 완충 스프링이 노후되었기 때문임을 간파했다. 첫 번째 사격 조이 사격이 끝나자 표적지 확인 결과는 처참했는데, 관역의 중앙에 맞은 탄환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대부분은 경계선 밖으로 벗어나 있었다. 박진호는 결과를 보고받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병사들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당장이라도 구타를 할 듯이 손을 치켜들었다. 그는 병사들이 정신 상태가 썩어서 그렇다며 윽박질렀지만 이소유는 그 원인이 병사들이 아닌 관리되지 않은 장비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박진호가 병사들을 질책하는 것을 막아세우며 탄착군이 일정하지 않고 우상탄이 많은 것으로 보아 총기의 0점이 틀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진호는 이소윤의 지적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얼굴을 붉히며 당신이 뭘 안다고 떠드냐며 쏘아붙였다. 그는 이 총들은 최고의 정비병들이 매일 닦고 조인 최상급 무기라며 자신의 관리 소홀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이소윤에게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며 총을 한 번도 쏴보지 않은 사람이 책에서 본 내용으로 훈수를 두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아냐고 비꼬았다. 이소윤은 더 이상 말로 하는 설득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이 오만한 지휘관의 콧대를 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때 박진호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이소윤에게 다가와 귀에 거슬리는 제안을 던졌다. 그는 그렇게 총에 대해 잘 알면 직접 시범을 보여서 우리 병사들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시지 그러냐며 도발했다. 그는 그녀가 사격을 거부하거나 실패하면 그것을 빌미로 그녀의 모든 지적을 무시하고 국방부에 허위 보고를 할 셈이었다. 주변의 장교들은 연대장의 짓궂은 장난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감히 말리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하지만 이소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박진호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박진호는 그녀의 승낙에 잠시 당황하는 듯 했으나 이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조교에게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는 훈련용 예비 소총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누가 봐도 폐급에 가까운 낡은 총이었고 제대로 발사나 될지 의심스러운 고철 덩어리였다. 박진호는 일부러 고장난 총을 주어 그녀에게 망신을 주고 싶어 했고 그녀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며 즐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이소윤에게 이 총으로 저기 250m 표적을 맞히면 내 군복을 벗어서 주겠다며 호언장담을 했다. 이소윤은 건네받은 총의 상태를 재빠르게 확인했는데 가늠자는 덜그럭거리고 총열 덮개는 금이가 있었으며 노리쇠 뭉치는 기름칠이 안 되어 뻑뻑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탄창을 결합하고 노리쇠를 전진시켰다. 그녀의 능숙한 손놀림을 본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지만 박진호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치고 있었다. 이소윤은 사로에 엎드려 자세를 잡았고 차가운 땅바닥의 감촉이 그녀의 전신을 타고 올라와 전투 본능을 일깨웠다. 그녀는 호흡을 멈추고 표적을 조준하며 마음속으로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계산했고 오차 범위를 수정해 나갔다. 박진호와 그의 부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격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이소윤의 검지가 방아쇠에 닿는 순간 그녀는 주변의 소음과 시선을 모두 차단하고 오직 표적과 자신만이 존재하는 무아지경의 상태로 빠져들었다. 이제 곧 울려 퍼질 총성은 단순한 사격이 아닌 부패한 권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었다. 사격장의 뜨거운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모든 이들의 시선은 사로에 엎드린 이소윤의 등에 꽂혀 있었다.
박진호 대령은 팔짱을 낀 채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이소윤이 총의 반동에 밀려 나가 떨어지거나 엉뚱한 곳에 총알을 날려 보내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부관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낄낄거렸고 이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한 오락거리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소윤은 주변의 소음과 비웃음을 완벽하게 차단한 채 오직 자신과 표적, 그리고 손에 쥐어진 낡은 소총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거친 총열 덮개의 감촉을 느끼며 이 무기가 가진 수많은 결함들을 본능적으로 읽어내고 있었다. 이소윤은 가늠자 구멍을 통해 250m 전방에 세워진 실루엣 표적을 응시했는데 예상대로 가늠새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총기의 밸런스는 무너져 있었고 노리쇠의 스프링 장력 또한 약해져 있어 격발 시 불규칙한 반동이 발생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가늠자를 조정하여 0점을 잡는 대신 현재의 오차를 계산하여 조준점을 수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고 있었고 총열이 미세하게 우측으로 휘어져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녀는 표적의 머리가 아닌 왼쪽 어깨 허공을 조준해야만 했다. 이것은 수만 발의 사격 경험이 있는 베테랑만이 할 수 있는 직관적인 계산이었다. 호흡을 멈추고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총구가 솟구쳐 올랐고 낡은 개머리판이 그녀의 어깨를 사정없이 때렸다. 관리되지 않은 총기의 반동은 예상보다 거칠었지만 이소윤의 몸은 마치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 충격을 흡수해냈다. 그녀는 첫 번째 사격의 탄착점을 확인하기도 전에 곧바로 호흡을 가다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탄환을 연달아 발사했다. 탕탕탕 하는 규칙적인 총성이 사격장의 정적을 갈랐고 총구에서 뿜어져 나온 화약 연기가 그녀의 시야를 잠시 가렸다. 사격이 종료되자 박진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과장된 몸짓으로 귀를 후비며 앞으로 걸어 나왔고 비웃음을 터뜨릴 준비를 마쳤다. 그는 망원경을 들고 있는 통제관에게 큰 소리로 표적지 상태가 어떠냐고 물으며 빗나갔으면 솔직하게 보고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통제관은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그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박진호가 재촉하자 통제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세 발 모두 표적지에 미간 정중앙에 명중했다고 보고했다. 그 순간 사격장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이 흘렀고 병사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박진호는 통제관의 보고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거칠게 망원경을 빼앗아 들고 직접 표적지를 확인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표적지의 머리 부분에는 정확히 3개의 구멍이 겹쳐져서 하나의 큰 구멍을 만들고 있었다. 그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완벽한 탄착군이었으며 정상적인 총기로도 해내기 힘든 수준의 사격술이었다. 박진호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지고 대신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기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망원경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통제관이 표적을 바꿔치기 한 것 아니냐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소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흙먼지를 털어내고는 안전검사까지 완벽하게 마친 뒤 총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박진호의 억지 주장에 대꾸하는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총기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늠자가 우측으로 3클리크 틀어져 있었고 가스 조절기가 헐거워 가스 압력이 일정하지 않았음을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사격장의 모든 인원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고 힘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격 결과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지휘관의 태만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이었다. 주변에 도열해 있던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더 이상 이소윤을 행정관으로 보지 않고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썩어빠진 장비로 신기에 가까운 사격 솜씨를 보여준 그녀의 모습은
병사들에게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반면 박진호와 그의 측근 장교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다. 이소유는 병사들이 겪었을 고충을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에게 희미한 미소를 보내주었다. 박진호는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는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씩씩거리며 이소윤에게 다가갔다. 그는 운이 좋아서 맞은 주제에 어디서 전문가 행세를 하냐며 소리를 질렀고 다시 한번 쏴보라고 억지를 부렸다. 그는 이소윤의 실력이 진짜라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패배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목소리를 더욱 높였고 주변의 부관들에게 이소윤을 사기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렸다. 이소윤은 흥분한 박진호를 무시하고 바닥에 떨어진 탄피 하나를 주워들어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탄피의 바닥 부분에는 비정상적인 균열이 가 있었는데 이는 약실 내부가 마모되었거나 불량 탄약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그녀는 박진호에게 이것이 정규 보급된 탄약이 맞는지 물었고 그녀의 질문은 사격술에 대한 논쟁을 넘어 군수 비리에 대한 추궁으로 이어졌다. 박진호는 탄피를 보자마자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의 입가에는 경련이 일어났다. 그는 황급히 이소윤의 손에서 탄피를 낚아채려 했지만 그녀는 재빨리 손을 뒤로 빼며 그를 피했다. 이소윤은 지금 당장 탄약고와 무기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고 그녀의 태도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제력이 담겨 있었다. 박진호는 그녀가 단순히 시찰을 나온 공무원이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권한을 가진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계급이 더 높다는 착각에 빠져 그녀의 명령을 월권행이라고 비난했다. 박진호는 위협적인 태도로 이소윤에게 다가가며 당장 내 부대에서 나가라고 소리쳤고 부관들에게 그녀를 끌어내라고 손짓했다. 하지만 병사들은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을 목격한 뒤라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 이소윤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박진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녀는 당신이 진정한 군인이라면 이 썩은 총을 들고 직접 사격을 해보라며 역으로 제안을 던졌다. 이소윤의 도발에 박진호는 말문이 막혔고 그는 자신이 들고 있는 총이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핑계를 찾으려 애썼지만 병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비겁한 모습을 보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진퇴양난에 빠진 박진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발로 차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의 추태는 병사들에게 지휘관에 대한 마지막 남은 존경심마저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소윤은 박진호의 난동을 냉소적인 표정으로 지켜보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박진호라는 개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대 전체를 좀먹고 있는 거대한 비리 시스템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메시지는 국방부 감사실이 아닌 707 특수임무단 본부로 향하는 호출 신호였다. 그녀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내부의 적들이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했다. 사격장의 분위기는 이제 단순한 훈련장이 아닌 범죄 현장과도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소윤은 박진호에게 당신이 망가뜨린 것은 단순한 총기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병사들의 생명이라고 일갈했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박진호의 가슴에 꽂혔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할 궁리만 하고 있었다. 그는 부관들에게 눈짓을 보내 무언가 은밀한 지시를 내렸고 그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소윤은 부관들의 수상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지만 내색하지 않고 계속해서
박진호를 압박했다. 그녀는 총기 관리 대장과 탄약 불출 기록을 지금 당장 가져오라고 요구했고, 거부할 경우 군법에 따라 즉시 구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진호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기가 눌려 뒷걸음질 쳤고, 그의 오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상대를 건드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있었지만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태양은 여전히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사격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소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에 압도되어 있었다. 그녀는 낡은 소총을 정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이것을 증거물로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진호는 이를 갈며 두고 보자고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이소윤은 그를 차갑게 외면한 채 본부 건물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녀의 뒤로는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는 듯한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이소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병사들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희망과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이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군 생활을 바꿔줄 혁명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박진호의 눈에는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의 파멸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위험한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꽉 쥐며 어둠의 세력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연락처를 뒤적거렸다. 사격장에서 본부 건물로 돌아오는 길은 숨막힐 듯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오직 군화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복도를 울리고 있었다. 이소윤은 한 손에 사격장에서 가져온 탄피와 파손된 놀이쇠 뭉치를 증거물처럼 꽉 쥐고 있었으며, 그녀의 표정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위압적이었다. 박진호 대령은 그녀의 뒤를 따르며 씩씩거리고 있었지만 사격장에서 겪은 망신의 여파로 인해 섣불리 입을 열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있었지만 이미 판은 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연대장실에 들어서자마자 박진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모자를 책상 위에 거칠게 내던지며 이소윤을 향해 삿대질을 시작했다. 그는 당신이 사격을 좀 한다고 해서 우리 부대의 모든 것을 판단할 자격은 없다며 주제를 파악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이소윤의 행동이 명백한 월권이며 상급 부대에 보고하여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당혹감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것은 공격이 아닌 방어를 위한 비명에 가까웠다. 이소윤은 그의 고함 소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 책상 위에 들고 있던 탄피와 부품들을 툭 하고 내려놓았다. 쇠붙이가 유리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갈랐고, 박진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증거물들로 향했다. 이소윤은 차가운 목소리로 이 탄피의 재질이 정품 황동이 아닌 저급 재생합금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것이 납품 비리의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단순히 장비 관리를 못한 것이 아니라 규격 미달의 불량품을 사용하고 차액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진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고 그는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온몸을 부르르 떨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그것이 보급창의 실수일 뿐이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동공은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소윤은 그를 몰아붙이며 정비 장부에 기록된 고가의 윤활유와 부품들이 실제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음을 사격장에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녀의 논리정연하고 구체적인 추궁 앞에서 박진호의 얄팍한 거짓말들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박진호는 갑자기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책상을 콱 내리쳤고 이소윤을 향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당신이 내 부대를 음해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며 되려 그녀를 사기꾼으로 몰아갔다. 그는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가 감히 신성한 군대를 모욕하느냐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고 이성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것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한 범죄자가 보여주는 전형적인 발악이었으며 그의 추악한 민낯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박진호는 인터폰을 들어 헌병대를 호출했고 당장 집무실로 와서 수상한 외부인을 체포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이소윤을 간첩이나 산업 스파이로 몰아서라도 입을 막으려 했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진실을 덮어버릴 심산이었다. 잠시 후 무장한 헌병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고 그들은 살벌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엉거주춤 서 있었다. 박진호는 헌병들에게 손가락으로 이소윤을 가리키며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어 영창에 가두라고 명령했다. 헌병들은 연대장의 명령과 이소윤의 당당한 태도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이소윤은 헌병들이 다가오자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품 안에서 가죽으로 된 신분증 지갑을 천천히 꺼내 들었다. 그녀의 동작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그 여유로운 태도는 헌병들로 하여금 본능적인 경외심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녀는 지갑을 펼쳐 박진호와 헌병들 눈앞에 들이밀었고 그 안에 박힌 금색 별과 부대 마크가 실내 조명을 받아 번쩍였다. 이소윤은 낮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자신이 제707 특수임무단 사령관 이소윤 소장임을 명확하게 밝혔다. 그 순간 방 안의 시간은 정지한 듯 멈춰섰고 박진호의 입은 턱이 빠질 듯이 벌어졌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신분증을 다시 쳐다보았지만 그곳에는 분명히 투스타 계급장과 국방부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자신보다 계급이 2단계나 높은 장군이자 전설적인 특수부대의 지휘관이 바로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헌병들은 사색이 되어 황급히 차려 자세를 취하고 거수경례를 올렸으며 그들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박진호가 무시하고 조롱했던 젊은 여성이 사실은 군내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 중 하나였다는 반전은 그에게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소윤은 경례를 받으며 천천히 박진호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조사관의 것이 아닌 심판자의 것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박진호에게 지금 이 순간부터 연대 지휘권을 박탈하고 직무를 정지시킨다고 통보했다. 박진호는 현실을 부정하며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함정이라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소윤의 계급장이 가짜일 것이라며 억지를 부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저지른 비리들이 낱낱이 파헤쳐질 것을 직감했고 끔찍한 공포가 그의 전신을 휘감았다. 그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눈동자를 굴렸지만 사방이 막힌 도간에 든 쥐 신세였다. 이소윤은 헌병들에게 즉시 무기고와 탄약고 그리고 행정실의 모든 서류를 봉인하고 외부와의 출입을 통제하라고 명령했다. 헌병들은 연대장의 눈치를 볼 겨를도 없이 이소윤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큰 소리로 복창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박진호는 자신의 손발이 잘려나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믿었던 부하들조차 자신의 명령보다 이소윤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보며 권력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이소윤은 박진호의 책상에 놓인 전화기에 선을 뽑아버리며 그가 외부 세력과 연락하여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 그녀는 국방부 감사팀과 헌병수사대가 곧 도착할 것이라며 그때까지
이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박진호는 이제 분노보다는 애원에 가까운 표정으로 이소윤을 바라보며 한 번만 봐달라고 비굴하게 매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가족을 핑계대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지만 이소윤의 표정은 차가운 얼음장처럼 변함이 없었다. 이소윤은 박진호에게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군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녀는 그가 빼돌린 예산 때문에 병사들이 낡은 장비로 훈련하며 위험에 노출되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박진호는 그녀의 서슬퍼런 질책에 고개를 떨구었지만 그의 속마음은 여전히 반성보다는 살아남을 궁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 속에 숨겨둔 비상용 대포폰을 떠올리며 이소윤이 방심하는 틈을 노리고 있었다. 사무실 밖 복도는 헌병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해졌고 소식을 들은 간부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연대장이 감금되고 낯선 여자가 부대를 장악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지만 그 여자가 707 부대장이라는 사실은 충격과 공포로 다가왔다. 평소 박진호의 비리에 가담했던 장교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했고 부패의 사슬로 엮인 그들의 결속력은 급격히 와해되기 시작했다. 이소윤은 창밖을 내다보며 이 혼란을 잠재우고 부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빠르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박진호는 이소윤이 창밖을 보는 사이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아주 조금 열어 대포폰을 꺼내려 시도했다. 그는 자신의 뒷배를 봐주는 거물급 인사나 무기밀매 조직에게 연락하여 이 상황을 뒤집을 모략을 꾸며야만 했다. 하지만 이소윤은 뒤통수에 눈이라도 달린 듯 박진호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휙 돌아섰다. 그녀의 매서운 눈빛이 박진호의 손에 꽂히자 그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황급히 책상 위로 올렸다. 이소윤은 천천히 다가와 서랍을 활짝 열었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대포품과 이중 장부를 발견해냈다. 그녀는 박진호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버리며 이것 또한 중요한 증거물로 압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진호는 펄썩 주저앉으며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독사가 캄리를 틀고 있는 듯한 아기가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혼자 죽지는 않겠다는 끔찍한 결심을 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갑자기 부대 내 방송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비상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이것은 박진호가 미리 심어둔 충성스러운 부하가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하고 독단적으로 벌인 행동임이 분명했다. 박진호의 얼굴에 희미한 화색이 돌았고 그는 혼란을 틈타 탈출하거나 무력으로 이소윤을 제압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었다. 이소윤은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고 사태가 예상보다 더 복잡하고 위험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소윤은 즉시 자신의 통신 장비를 켜고 대기 중인 707 부대원들에게 상황 전파를 준비했다. 그녀는 단순히 부패한 지휘관 한 명을 체포하는 것을 넘어 무장한 병력을 통제하고 유혈 사태를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다. 연대장실의 문이 덜컹거리며 밖에서 누군가 진입을 시도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박진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진짜 싸움은 서류와 증거가 아닌 총과 칼이 오가는 실력 행사의 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 비상 사이렌 소리가 연대 본부 건물의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뚫고 들어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고 실내의 붉은 경광등이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박진호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마치 구원군이라도 만난 듯 표정이 표독스럽게 변했고 방금 전까지 보였던 비굴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는 이소윤을 향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내 부하들이 도착했으니
이제 죽은 목숨이라며 저주를 퍼부었다. 이소윤은 창문 밖으로 무장한 병력들이 본부 건물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상황이 단순한 비리 조사를 넘어 무력 충돌로 치닫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박진호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부대 전체를 인질로 삼는 최악의 도박을 벌였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이소윤은 재빠르게 박진호의 책상 뒤로 몸을 숨기며 동시에 압수한 대포폰과 장부를 자신의 전술조끼 안쪽 주머니에 안전하게 갈무리했다. 곧이어 연대장실의 문이 쾅하는 소리와 함께 부서질 듯 열렸고 최소령이 이끄는 무장병력 10여 명이 총구를 겨눈 채 난입했다. 최소령은 박진호의 최측근이자 비리의 핵심 공범으로 그는 이미 박진호로부터 이소윤을 제거하라는 은밀한 지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부하들에게 저 여자는 국방부 장교를 사칭하여 기밀을 빼내려는 간첩이라며 즉시 사살해도 좋다고 소리쳤다. 병사들은 간첩이라는 단어에 동요하며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이소윤을 조준했고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에는 힘이 들어가고 있었다. 이소윤은 침착하게 엄폐물 뒤에서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관등 성명을 다시 한번 복창하며 병사들에게 총을 내릴 것을 명령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휘관의 위엄이 서려 있었기에 병사들은 순간적으로 멈칫하며 혼란에 빠졌다. 눈앞에 있는 여성이 보여주는 기백은 간첩의 것이라기보다는 진짜 장군의 그것과 너무나 흡사했기에 병사들은 최소령의 명령과 자신의 판단 사이에서 갈등했다. 박진호는 병사들이 머뭇거리는 것을 보자 길길이 날뛰며 저 여자는 훈련받은 고정 간첩이라며 빨리 쏘지 않고 뭐하냐고 윽박질렀다. 지휘관의 재촉에 압박감을 느낀 한 병사가 엉겁결에 위협 사격을 가했고 총탄이 책상 모서리를 강타하며 파편이 튀었다. 총성이 울리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이소윤은 더 이상 대화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책상 위에 있던 무거운 명패를 집어들어 가장 앞서 있던 병사의 손을 정확하게 가격해 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동시에 연막탄 대용으로 소화기를 집어들어 안전핀을 뽑고 바닥에 분사하여 시야를 차단했다. 하얀 분말가루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병사들은 기침을 하며 우왕좌왕했고 이소윤은 그 틈을 타 창문을 깨고 밖으로 뛰어내렸다. 2층 높이였지만 그녀는 능숙한 낙법으로 화단에 착지한 뒤 어둠 속으로 빠르게 몸을 숨겼다. 박진호는 창밖으로 사라진 이소윤을 보며 분노에 차서 고함을 질렀고 최소령에게 당장 전 병력을 풀어 부대 전체를 이 잡듯이 뒤지라고 명령했다. 그는 이소윤이 살아서 부대를 빠져나가는 순간 자신의 인생은 끝장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부대 내 방송을 통해 무장 공비가 침투했으니 발견 즉시 사살하라는 거짓 경보를 발령했고 죄 없는 병사들을 자신의 방패막이로 이용했다. 영문도 모르는 병사들은 실탄을 지급받고 공포에 떨며 수색 작전에 투입되었고 부대 전체는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박진호는 증거 인멸을 위해 탄약고와 물류 창고에 불을 지를 준비를 하라고 최소령에게 은밀히 지시했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이소윤은 부대 외곽의 배수로를 따라 이동하며 적들의 동태를 살폈고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박진호의 거짓 방송에 분노를 삼켰다. 그녀는 단순히 탈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박진호가 꾸미고 있는 거대한 음모를 저지하고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다. 그녀는 박진호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물류 창고를 파괴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그곳으로 이동하여 화재를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창고에는 다량의 유류와 폭발물이 보관되어 있어 만약 폭발한다면 인근 내무반에서 자고 있는 병사들까지 휘말려 대형 참사가 일어날 것이 뻔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신의 생존이 아닌
부하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빨라졌다. 물류 창고로 향하는 길목마다 경계병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이소유는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움직이며 그들의 시야를 피해 나갔다. 그녀는 돌멩이를 던져 소리를 내어 시선을 유도하거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사각지대로 파고드는 등 특수전 기술을 10분 발휘했다. 그녀는 마주친 병사들을 죽이지 않고 기절만 시켜 제압했는데 이는 그들이 박진호에게 속고 있는 피해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에게 제압당한 병사들은 눈앞에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고 느꼈을 뿐 누가 자신을 공격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쓰러졌다. 이소유는 쓰러진 병사의 무전기를 챙겨 적들의 교신 내용을 도청하며 이동 경로를 수정했다. 창고 근처에 도착하자 매캐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고 몇몇 그림자들이 건물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뿌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들은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행동거지는 군인이라기보다는 범죄 조직의 하수인처럼 보였고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소유는 그들이 불을 붙이기 직전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지체 없이 그들 뒤로 접근했다. 그녀는 소음기가 없는 총을 사용할 수 없었기에 대검을 꺼내 들고 근접 전투를 준비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지자 그녀의 감각은 더욱 예리하게 날이 섰다. 이소유는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첫 번째 방화범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고 그가 들고 있던 라이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억하는 비명과 함께 남자가 주저앉자 옆에 있던 다른 공범이 놀라서 소총을 겨누려 했다. 이소유는 몸을 낮게 숙여 총구를 피함과 동시에 다리를 걸어 그를 넘어뜨렸고 명치에 강력한 타격을 가해 기절시켰다. 순식간에 2명을 제압한 그녀는 주변을 경계하며 창고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다. 창고 안은 예상대로 텅 비어 있었고 박스 안에는 부품 대신 벽돌과 폐지 뭉치들이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소형 카메라를 꺼내 텅 빈 창고의 내부와 조작된 물품들을 촬영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그때 창고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최소령이 이끄는 추격대가 들이닥쳤고 그들은 창고 입구를 봉쇄했다. 최소령은 확성기를 통해 이소윤에게 포위되었으니 투항하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그는 이소윤이 나오면 벌집으로 만들어버릴 생각이었고 창고와 함께 그녀를 태워버리는 것도 불사할 태세였다. 이소윤은 창고 안쪽에 철제 선반 뒤에 몸을 숨기고 탈출구를 모색했지만 사방이 막혀 있었다. 최소령은 부하들에게 창고 안으로 수류탄을 투척하라고 명령했고 병사들은 머뭇거리며 명령을 따르지 못했다. 병사들은 안에 사람이 있는데 수류탄을 던지는 것은 살인 행위라며 동요했고 최소령은 명령 불복종으로 즉결 처형하겠다며 총을 들이댔다. 밖에서 벌어지는 실랑이를 들은 이소윤은 더 이상 병사들이 자신 때문에 희생되거나 죄책감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미끼가 되어 적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707 부대가 도착하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탄창을 확인했는데 남은 탄알은 고작 5발뿐이었다. 이소유는 창고 천장에 있는 환기구를 발견하고 선반을 밟고 올라가 좁은 통로로 몸을 밀어 넣었다. 그녀가 환기구 안으로 사라지자마자 최소령이 직접 던진 수류탄이 창고 안으로 굴러들어와 폭발했다. 굉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았고 창고 내부에 있던 가연성 물질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며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어냈다. 밖에서 지켜보던 박진호는 창고가 불타오르는 것을 보며 이소윤이 죽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이제 모든 증거가 사라졌으니 자신은 안전하다고 믿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소윤은 연기로 가득 찬 환기구를 기어서 통과하여 창고 뒤편의 숲속으로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다.
그녀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검게 변해 있었고 군복은 곳곳이 찢어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다. 그녀는 불타는 창고를 바라보며 박진호가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넜음을 확인했고 그에게 자비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숲속 나무 위로 올라가 시야를 확보한 뒤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707 본부에 송신했다. 신호가 잡히자마자 수신기 너머로 익숙한 부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파팀, 현재 작전 지역 진입 5분 전. 박진호는 화재 현장을 지휘하는 척하며 소방차의 진입을 고의로 지연시켰고 창고가 완전히 전소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옆에 있는 최소령에게 시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 타버려야 한다고 속삭이며 악마 같은 본성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의 무전기에서 갑자기 정체불명의 전파 방해음이 들려오더니 통신이 먹통이 되기 시작했다. 당황한 박진호가 무전기를 두들기는 사이 밤하늘 저편에서 묵직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소방 헬기의 소리가 아닌 저공 비행으로 침투하는 특수작전 헬기의 위압적인 소음이었다. 헬기의 탐조등이 연병장을 대낮처럼 비추자 박진호와 그의 일당들은 눈을 뜰 수 없어 팔로 얼굴을 가렸다. 강력한 하강풍이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연병장에 있던 텐트와 집기들을 날려버렸고 혼비백산한 병사들은 바닥에 엎드렸다. 박진호는 헬기의 동체에 새겨진 707 부대의 마크를 확인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이소유는 나무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제야말로 사냥감이 사냥꾼이 되는 순간이 왔음을 알렸다. 그녀는 나무에서 내려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박진호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갔다. 박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뽑아들고 허공에다 대고 쏘아대며 발악했지만 아무도 그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이미 대세가 기울었음을 감지한 부하들은 하나둘씩 무기를 버리고 투항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소령조차 슬금슬금 뒷걸음질치며 도망칠 구멍을 찾고 있었지만 이미 부대 외곽은 707 대원들에 의해 철저하게 봉쇄된 상태였다. 이소유는 혼란스러운 적진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며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그녀의 손에는 불타는 창고에서 챙겨 나온 박진호의 범죄를 증명할 그을린 장부가 들려 있었다. 연기는 자욱하게 피어올라 달빛을 가렸고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이소윤과 박진호의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이소윤은 더 이상 숨을 필요도 피할 이유도 없었기에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불길을 등지고 서 있는 그녀의 실루엣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처럼 보였다. 박진호는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고 공포에 질려 아무렇게나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이 이소윤의 발치에 튀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왔다. 이제 이소윤에게 남은 임무는 단 하나. 부패한 지휘관을 단죄하고 무너진 부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무전기를 들어 대원들에게 진입 명령을 내렸고 그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작전명 클린 스위프, 클린 스윕. 전 병력 진입하여 무장 해제시키고 주동자를 체포하라. 그 명령과 함께 사방에서 검은 옷을 입은 특수부대원들이 레페를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박진호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밤이었다. 검은색으로 도장된 거대한 헬기들이 굉음을 내며 연병장 상공을 뒤덮자 강력한 하강풍이 휘몰아쳐 지상에 있던 모든 것을 날려버릴 기세였다. 헬기의 측면 도어가 열리고 검은 제복과 방탄 헬멧으로 무장한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지상으로 신속하게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었으며 착지하자마자 사주 경계를 펼치며 포위망을 좁혀오는 모습은 공포스러울 정도로 위압적이었다. 박진호의 사설 병력에 가까웠던 일부 장교들과 부사관들은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의 등장에 전의를 상실하고 뒷걸음질 쳤지만 최소령을 비롯한 몇몇 극단적인 추종자들은 여전히 총구를 내리지 않고 저항하려 했다. 이소윤은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비추는 혼란 속에서 최소령이 병사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리려 하는 찰나를 포착하고 번개처럼 몸을 날렸다. 그녀는 최소령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어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고 뼈가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그가 들고 있던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최소령이 비명을 지르며 반격하려 했지만 이소윤은 이미 그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린 뒤였고 강력한 발차기로 그의 명치를 가격해 제압해버렸다. 지휘관급인 최소령이 순식간에 바닥에 처박히는 모습을 본 반란 가담자들은 공포에 질려 움직임을 멈췄다. 이소윤은 쓰러진 최소령을 뒤로하고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어 우왕좌왕하는 일반 병사들을 향해 무기를 버리고 엎드리라고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헬기 소음 속에서도 뚜렷하게 들릴 만큼 힘이 있었고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명령에 복종하여 소총을 땅에 내려놓았다. 707 대원들은 저항 의사가 없는 일반 병사들과 무기를 들고 있는 반란 세력을 신속하게 분리하며 현장을 장악해 나갔다. 그들은 섬광탄을 터뜨려 시야를 차단한 뒤 반항하려던 몇몇 장교들을 순식간에 제압하여 수갑을 채웠다. 모든 과정이 불과 몇 분 사이에 이루어졌고 박진호의 친위 세력은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와해되고 말았다. 그것은 압도적인 실력 차이에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였으며 진짜 특수부대와 오합지졸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박진호는 자신의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것을 보며 패닉 상태에 빠졌고 이소윤과 눈이 마주치자 비명을 지르며 본부 건물 안으로 도망쳤다. 그는 최후의 보루인 자신의 집무실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농성이라도 벌일 작정이었다. 이소윤은 도망치는 박진호를 보며 차가운 눈빛을 빛냈고 707 대원들에게 현장 통제를 맡긴 뒤 홀로 그를 추격했다. 이것은 부대 전체의 명예를 더럽힌 지휘관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었기에 그녀가 직접 매듭을 지어야만 했다. 그녀는 건물의 부서진 입구를 통해 내부로 진입했고 복도는 비상전력이 들어와 붉은색 조명으로 음산하게 물들어 있었다. 박진호의 거친 숨소리와 군화 발자국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고 이소윤은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소리 없이 그 뒤를 밟았다. 박진호는 연대장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그고 책상과 소파를 밀어 입구를 막으며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는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또 다른 예비 권총을 꺼내 들고 떨리는 손으로 장전을 시도했지만 손에 땀이 차서 탄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는 허둥지둥 바닥을 기어가 탄창을 주워 끼우며 제발 오지 말라고 중얼거렸지만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지위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문 밖에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갑자기 쾅하는 굉음과 함께 문짝이 뜯겨나가며 바리케이드로 쌓아둔 집기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먼지 구름 속에서 이소윤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고 그녀의 등 뒤로는 붉은 비상등 불빛이 역광으로 비치고 있었다. 박진호는 비명을 지르며 이소윤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고 탕하는 총성이 좁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총알은 이소윤을 빗나가 벽에 박혔고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에게 다가왔다. 박진호는 공포에 질려 계속해서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은 격발 불량으로 틱틱거리는 소리만 낼 뿐 발사되지 않았다. 평소에 무기 관리를 소홀히 하고 거칠애에만 신경 썼던 그의 업보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이소유는 고장난 총을 들고 떨고 있는 박진호 앞까지 다가와 그가 들고 있던 총을 발로 차서 날려버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박진호를 내려다보며 군인의 무기는 생명과도 같은데 관리조차 못하는 자가 지휘관 자격이 있냐고 싸늘하게 물었다. 박진호는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며 자신은 대령이고 너는 내 부하일 뿐이라며 계급을 들먹였다. 그는 네가 나를 체포하면 군법 회의에서 하극상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악을 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이소유는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군법을 어긴 것은 국가의 재산을 횡령하고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린 당신이라고 일갈했다. 그녀는 그를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이며 당신은 군복을 입은 도둑일 뿐 군인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소윤의 기세에 눌린 박진호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쓰러졌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큰 소리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추한 모습만이 남았다. 이소유는 그런 그를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주머니에서 수갑을 꺼내 그의 손목에 채웠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자 박진호는 자신의 모든 경력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오열했다. 그때 창문 밖에서 707 대원들이 진입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었고 이소유는 무전으로 상황 종료를 알렸다. 그녀는 박진호를 질질 끌고 복도로 나왔고 그 모습은 마치 폐잔병을 끌고 가는 개선 장군과도 같았다.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대원들은 이소윤에게 경례를 하며 길을 터주었고 박진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축 늘어져 있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연병장에 모여있던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다. 불길이 잡힌 창고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조명탄이 터져 대낮처럼 환한 연병장에는 수백 명의 병사들이 엎드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던 연대장이 수갑을 차고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절대 권력자처럼 군림했던 박진호의 초라한 몰락은 병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이소유는 박진호를 헌병대 차량에 인계하며 철저하게 조사하여 여죄를 밝혀내라고 지시했다. 박진호가 끌려가자 현장에 있던 707 팀장이 이소윤에게 다가와 경례를 올리며 부대 장악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했다. 팀장은 이소윤의 얼굴에 묻은 그 흐름과 피를 보며 의무병을 호출하려 했지만 이소윤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보다 겁에 질려 있는 12연대 병사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확성기를 들고 병사들 앞으로 걸어 나갔고 707 대원들은 그녀의 뒤에 도열하여 호위했다. 이소유는 병사들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했고 병사들은 주뼛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병사들을 둘러보며 오늘 일어난 일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며 부패한 지휘관의 책임이라고 명확하게 선언했다. 그녀는 공포에 떨고 있는 어린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여러분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명예로운 군인이지 누군가의 사병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병사들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어서 부대의 정상화를 위해 임시 지휘 체계를 가동할 것이며 모든 불합리한 관행과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고 그동안 억눌려왔던 불만과 고통이 해소될 것이라는 희망이 싹 깸다. 이소유는 당장 오늘 밤부터 병사들의 휴식을 보장하고 부상자에 대한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707 대원들에게 지시했다. 살벌했던 진압부대는 순식간에 구조부대로 전환되어 병사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이소유는 연병장 한 구석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대원들과 안정을 되찾아가는 병사들을 지켜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러댔고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녀의 정신만은
맑게 깨어 있었다. 그녀는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바라보며 자신이 입고 있는 군복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것은 권력을 위한 날개가 아니라 책임을 위한 멍에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 다짐했다. 연대본부 건물의 불이 하나둘씩 켜지며 어둠에 잠겼던 부대가 다시 빛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박진호가 망쳐놓은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무너진 병사들의 마음을 세우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이소유는 내일 아침 전 병력을 소집하여 정식으로 훈시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것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라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마지막 수업이 될 것이었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이소윤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다. 그녀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오늘 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707 대원들이 가져온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받아든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이제 곧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면 이 부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새벽의 연병장에는 차가운 푸른빛이 감돌고 있었고 밤새 피어오르던 창고의 매캐한 연기는 아침 이슬에 젖어 가라앉아 있었다. 날이 밝아오자 지난밤에 격렬했던 전투와 혼란의 흔적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지만 부대의 공기는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병사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들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패배감이나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이소유는 잠시 눈을 붙인 둥 마는 둥한 상태였지만 흐트러짐 없는 정복 차림으로 사령부 건물 앞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파괴된 것을 수습하고 상처 입은 군인들의 명예를 다시 세워야 할 시간이 왔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오전 8시가 되자 연대 전체에 집합 명령이 내려졌고 병사들은 연병장으로 모여들어 오와 열을 맞춰 정렬했다. 예전 같았으면 박진호의 호통과 욕설이 두려워 억지로 끌려 나왔겠지만 오늘 병사들의 발걸음에는 자발적인 의지와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단상 주변에는 박진호의 사병 노릇을 했던 부패한 간부들 대신 늠름한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이 경계를 서고 있어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소윤이 단상 위로 올라가자 수천 개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연병장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깊은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둘러보며 그들의 마음을 읽으려 노력했다. 이소유는 준비된 원고 없이 차분하고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고 그녀의 첫 마디는 병사들에 대한 사과였다. 그녀는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과 탐욕으로 인해 여러분이 겪어야 했던 부당한 대우와 고통에 대해 군 선배로서 깊이 사과한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장군이 사병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병사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군복은 계급을 과시하기 위한 옷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수의와도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의 말은 박진호가 보여주었던 권위적인 태도와는 정반대되는 진정한 리더십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어제 사격장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하며 녹슨 총과 불량 탄약은 단순한 장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군인의 영혼을 팔아먹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군인이 자신의 무기를 소중히 다루지 않는 것은 전장에서 동료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병사들은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그동안 방치되었던 자신들의 장비와 임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이소유는 이제부터 모든 장비는 즉시 교체될 것이며 보급 체계 또한 투명하게 운영될 것임을 약속했다. 그녀의 단호한 약속에 병사들의 표정은 한층 밝아졌고
부대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 이소유는 또한 군대 내에 만연해 있던 성차별과 편견에 대해서도 우회적이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녀는 총알은 쏘는 사람의 성별이나 계급을 가리지 않으며 오직 훈련된 실력과 강인한 정신력만이 전장에서의 생존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사격 실력과 전투 능력은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되어 병사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다. 그녀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전우야말로 우리 군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역설했다. 병사들은 그녀를 보며 진정한 강함이란 외적인 과시가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연설이 끝나갈 무렵 이소유는 국방부에서 파견된 새로운 임시 연대장을 단상 위로 불러 소개했다. 그는 청렴하고 강직하기로 소문난 인물로 이소윤이 직접 추천하여 긴급하게 발령받은 베테랑 지휘관이었다. 새로운 연대장은 병사들 앞에서 군림하는 지휘관이 아닌 함께 땀 흘리고 소통하는 지휘관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큰 박수를 받았다. 이소윤은 그에게 부대기를 이양하며 부디 이 병사들을 친동생처럼 아끼고 보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그 장면은 썩어빠진 과거와의 단절과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식과도 같았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이소윤이 단상을 내려오자 연병장을 가득 메운 병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경례를 올렸다. 충성이라는 구호가 연병장이 떠나갈 듯 울려 퍼졌고 그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진심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이소윤은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고 자신이 군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는 병사들에게 답례를 보내며 부디 건강하게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가라고 마음속으로 기원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왜소했지만 병사들의 눈에는 그 어떤 거인보다 더 크고 위대해 보였다. 부대를 떠나기 위해 지프에 오르려던 이소윤에게 어제 사격장에서 낡은 총을 건네주었던 병사가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병사는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건빵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초코파이 하나를 꺼내 이소윤에게 내밀었다. 그는 사령관님 덕분에 군 생활에 대한 희망을 다시 찾았다며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소윤은 병사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하여 환하게 웃으며 초코파이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지고 달콤한 선물이었으며 그녀가 이번 작전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이기도 했다. 이소윤은 병사의 어깨를 다독이며 훌륭한 군인이 되어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격려했고 병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프가 시동을 걸고 천천히 움직이자 병사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거수경례를 하고 있었다. 이소윤은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병사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남기고 온 것이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였기를 바랐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부대의 풍경은 들어올 때와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였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공기는 분명히 바뀌어 있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소윤은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박진호와 그 일당들은 헌병대의 엄한 조사를 받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군대 내에는 여전히 제2, 제3의 박진호가 존재할 수 있으며 끊임없는 감시와 자정 노력이 없으면 비리는 언제든 독버섯처럼 피어날 수 있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이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군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거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운전병이 조심스럽게 백미러로
이소윤의 표정을 살피며 많이 피곤하시지 않냐고 물어왔다. 이소윤은 쓴웃음을 지으며 몸은 고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병사가 준 초코파이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이 작은 과자에 담긴 무게를 되새겼다. 그것은 국민이 군에게 보내는 신뢰이자 병사들이 지휘관에게 보내는 믿음의 증표와도 같았다. 그녀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 강해지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만 했다.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이소윤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어제 사격장에서 느꼈던 총의 반동과 화약 냄새, 그리고 병사들의 함성 소리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이 쏜 탄환이 관역의 정중앙을 뚫었듯이 자신의 신념 또한 어떤 흔들림 없이 정의를 향해 직진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녀는 707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다. 얼마 후 차는 707 특수임무단 본부 위병소를 통과했고 익숙한 풍경과 대원들의 모습이 그녀를 반겨주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자신의 집무실로 향하며 다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예정된 훈련 스케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빡빡한 일상조차 감사하게 느끼며 자리에 앉아 펜을 들었다. 그녀에게 있어 군대란 단순히 명령과 복종이 오가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 신뢰를 쌓고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현장이었다. 이소윤은 창문을 열고 연병장에서 땀 흘리며 훈련하는 대원들의 기합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저 젊은 청춘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그녀는 서랍 깊은 곳에 박진호에게서 압수한 탄피 하나를 보관해 두기로 했다. 그것은 승리의 전리품이 아니라 권력에 취해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경고이자 다짐의 징표였다. 태양은 이제 하늘 높이 솟아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이소윤의 집무실에도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왔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보고서로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적었다. 진정한 군인의 힘은 계급장이 아닌 희생과 헌신에서 나온다. 그녀의 펜끝에서 쓰인 이 문장은 단순한 보고서의 결론을 넘어 그녀의 삶을 관통하는 철학이자 이번 사건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이었다. 보고서를 마친 이소윤은 잠시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응시하며 12연대 병사들의 안녕을 기원했다. 그들이 겪은 시련이 상처로만 남지 않고 훗날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걸음이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들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선배로서 마주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초코파이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병사들의 맑은 눈망울처럼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이소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군복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벽에 걸린 태극기를 향해 경례를 올렸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새로운 임무를 향한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정의는 때로는 더디게 오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녀가 남긴 울림은 오래도록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메아리 칠 것이다.